네, 그알 리뷰 오늘 722회입니다. 그알 클래식이고 제목이 악마의 속삭임 초등생 공기총 살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제가 예전에 그 범죄 사건 시간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짧게 알아봤는데 그알 리뷰로 통해서 뭐 취재 과정과 가족들의 이야기도 나올 거고, 사건을 보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은 좀 더 사건을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사건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범인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자기가 잘못했지만 대가를 치르고 정상적으로 계속 살았으면 되는 건데, 왜냐면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근데 이를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고의가 돼버렸죠. 그런 종류인데, 범인의 심리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영민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아주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휴대전화도 하필 집에 두고 나갔던 그날.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태권도 학원을 나섰다는 영민이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영민이 아빠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어요. 자, 아빠입니다. 여기서 일이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수사대에서 시신이 너무 날짜가 많이 지나서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1살 아들을 죽인 범인은 인테리어업을 한다는 40대 남자. 교통사고로 즉사한 영민이를 차에 싣고 다니다 계곡에 버렸다는 그는 겁 많은 뺑소니범으로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민이의 아빠는 참담한 슬픔 앞에서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습니다. 자, 계속. 저희 애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됐다 했을 적에는 저도 운전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괘씸하긴 하지만 겁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 장례를 치르고 아들이 남긴 옷가지를 채 정리하기도 전에 영민이의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총에 맞아 살해됐다는 겁니다. 영민이의 사인은 머리와 가슴에 관통사. 범인은 겁 많은 뺑소니범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자였어요. 더구나 사건 당일 촬영됐다는 CCTV 속의 영민이는 너무나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죠. 그 쌩쌩하게 다니는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서 사내한테 대놓고 그대로 쐈는지, 지금 내 심정 같으면 내 손으로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범인은 왜 병원까지 데려갔던 아이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속삭임이 힘없는 아이에게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일까? 아무 힘없는 아이를 왜 잔인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 그토록 말을 아꼈다는 범인은 이 물음에 대해 단 한마디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제작진의 의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그의 대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범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영민이와 함께 있던 3시간 동안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누군가 이 어이없는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던 걸까? 이런 의문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위해 처음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민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3일째 되던 날, 답보 상태에 있던 사건의 실마리는 한 취객의 지구대 방문으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뺑소니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것인데, 며칠 전 약속 장소에 3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친구에게 늦은 이유를 캐묻자 친구는 교통사고로 아이를 죽였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내용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이 씨의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씨는 처음 경찰이 찾아갔을 때 아이를 유기한 건 물론 교통사고도 낸 적이 없다며 강하게 잡아뗐었죠.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 결과 이 씨의 차량에서 수상쩍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조수석 아래 쪽에 발판 쪽하고요, 여기 비산된 작은 방울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나요? 예, 지금 여기도 혈흔 자국이 있죠. 차량 안쪽에만 흩뿌려졌던 형태로 남아있던 혈흔은 틀림없는 사람의 피로 밝혀진 한편, 사건 당일 이 씨의 차량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교통량 측정용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그제야 교통사고 사실을 털어놨어요. 사건 당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술자리에서 혼자 맥주 5병과 소주 1병을 마신 이 씨는 저녁 8시경 다음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술집을 나섰습니다. 이미 만취한 상태였지만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씨.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다 길을 건너던 아이를 치었는데 아이가 그만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씨는 겁에 질린 나머지 아이를 차에 실어 외딴 곳에 내버렸다고 자백했어요. 이 씨가 자백한 유기 장소는 시 외곽의 한 야산입니다. 그러나 수색경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죠. 범행 일체를 자백한 마당에 이 씨가 유기 장소를 거짓으로 말한 이유가 뭘까? 자, 사건 담당했던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도저히 사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짐승의 공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잔해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 유기하지 않았다. 너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데 자기가 너무 겁이 나서 시체를 유기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사실대로 말하고 사체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좀 했습니다. 이 씨를 설득한 끝에 영민이의 사체를 찾아낸 곳은 담양의 한 계곡. 그런데 영민이의 사체가 발견된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는데요. 이 씨의 차량에선 조수석의 혈흔 외에 교통사고로 볼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국과수의 연구원이신가 봐요. 보행자 사고 나면 착용하고 있는 의류에 구성 섬유가 강한 충격에 의해서 압착이 되는데요. 이 경우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다면 차량 표면이 함몰되거나 피해자의 옷이 압착되는 등 어떤 식으로든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 씨의 차는 아주 말끔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 학원과 상가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사고가 났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오가는 사람과 차량의 흐름이 끊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의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고 현장 주변을 가서 상인을 만나봤어요. 아이고, 저희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는데 이 근처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 웬만한 차 접촉 사고도 폭소리 나면 우린 나가서 보는데 부딪히는 소리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남은 방법은 부검분. 자, 법의학자입니다. 교통사고가 맞겠는가? 교통사고라면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충격을 줬겠는가?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치명상의 근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죠. 부검하기 전 머리와 가슴, 등과 팔에서 발견된 의문의 작은 구멍들은 처음엔 계곡에서 유기되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찔려 생긴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부분이 멍들어 있고 이물질이 만져집니다 하고서 그 부분을 절개했는데 거기에서 납탄이 발견된 거죠. 그때부터 상황은 확 반전이 됐습니다. 영민이 몸에서 발견된 건 직경 5mm의 작은 납탄. 경찰은 압수해뒀던 이 씨의 차량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을 찾았습니다. 모델은 AR5라고 하네요. 새를 잡을 때 사용한다는 수렴용 공기총으로 한 번에 6개의 총알이 장전됩니다. 이 씨는 어린 영민이를 향해 6발 모두를 사용했어요. 부검을 통해서 납탄 4개를 찾았고요. 육안으로. 부검을 마치고 추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2개가 더 몸 안에 들어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살해 현장은 시 외곽의 한적한 저수지 인근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도 총소리를 듣진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차량을 여기에 주차했고요. 차를 여기에 대고요. 네, 차량을 여기에 주차하고 차량에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향해 쐈다고 진술한 현장이죠, 여기가. 최초 진술대로 피해자가 이미 교통사고로 치명상을 입었다면
어린아이를 공기총으로 그것도 6발이나 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싣고 가는데 신음소리를 내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총으로 쏴서 완전히 살해해서 유기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현장 검증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 씨의 잔혹한 범죄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다음 날 경찰엔 뜻밖의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사건 당일 교통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던 겁니다. 여고생 현정이는 학원 수업을 마친 뒤 친구들과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죠. 여기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 영민이가. 저랑 친구는 여기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 있었어요. 건너편에서 봤어요. 네. 먼저 건너왔고 여기서 학생이 있었고요. 네, 친구는 뒤쳐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영민이는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무척 조그만 꼬마아이가 치여서 넘어졌는데 애가 다시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아저씨가 내렸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운전대 잡고. 가만히 있다가 내려서 애를 잡고 태우고 갔어요. 별로 안 다친 것 같던데요. 그냥 조금 치이고 머리만 잡고 그냥 놀라서 아이가 우는가 보다. 놀라서 우는 정도였나요? 네, 멀쩡히 걸어 다녔어요. 차에 타는 순간까지. 실신한 아이를 안아 차에 실었다는 범인. 아이가 자기 발로 탔다는 목격자들의 엇갈린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경찰은 이 씨가 범행 직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들렸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병원 CCTV에서 촬영된 영민이의 모습은 목격자들의 증언대로였어요. 피를 흘리거나 눈에 띄는 교통사고 상처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은 결국 영민이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내용이라든지 유기 장소라든지 모든 걸 처음부터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어요. 증거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됨에 따라서 거의 대답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음주 무면으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살해했다고 그렇게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사건의 전말입니다. 범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완전히 은폐하려고 했다가 사체가 발견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밝혀지고 목격자가 나타날 때마다 거듭 진술을 번복해왔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선 뒤 공기총으로 아이를 살해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건 공기총으로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살인자의 모습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간 모습은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잠재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일까?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날의 교통사고는 실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일 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목격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봅니다. 운전자 아저씨가요, 애를 친 다음에 한 몇십 초 정도 운전대 잡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내려서 몇십 초 뒤에 내려서 애 뛰어가는 쪽으로 가서 애 데리고 차에 태웠어요.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여기에 표창원 교수가 나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자신이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받을 수 있고 눈으로 보기에 멀쩡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응급조치 취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아마도 교통사고로 신고되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인식과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그의 행동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뺑소니잖아요. 애는 안 데리고 갔으면. 그러니까 아저씨도 애를 병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생각했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한 뒤 그의 행동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응급실 야간 접수처를 그냥 지나치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다가간 그가 영민이와 함께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2분. 간호사와 나눈 대화도 아주 간단했죠. 자, 그래서 이 병원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아파서 진료보러 왔다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요. 그냥 MRI 촬영이 가능하냐, 이러이러해서 마감 시간이 있고 지금 MRI는 좀 힘들고 큰 병원 가시면 이 시간에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CCTV 화면을 면밀히 관찰한 범죄심리학자는 범인의 행동이 선이라기보다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수정 교수예요.
자기가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면 시선을 마주하고 조리 있게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데 지금 간호사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 지금 행동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을 모두 조리 있게 털어놓으면 본인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종류의 어떤 불안감이 행동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와 병원을 나선 것은 결정적인 범행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표창원 교수는요. 문제는 병원이란 곳이 가해자에게 있어서는 그대로 상징이거든요. 우리 사회와 국가와 공식적인 업무 처리 체계의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데려간다는 건 이미 자신이 할 도리를 다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병원 측에서 알아서 해줘야 한다. 이런 어떤 인식의 흐름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 온 사람의 인적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거죠. 아무 조치 없이. 다시 자기에게로 사건 처리의 공이 넘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이 가해자는 조금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신에게는 사실 답이 없었던 거죠. 이제 범인은 자신의 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큰 병원이 있는 시내 방향 대신 시 외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담당 경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외곽으로 도망을 왔다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었고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 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그의 차량. 인테리어업을 하는 범인 이 씨는 따로 점포를 내지 않고 차량의 모든 장비를 싣고 다니며 일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출장 탓인지 차 안에는 신발과 옷가지 등 생활용품들도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자기 물건들을 다 싣고 다니는 점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생계를 꾸려가는 유일한 수단,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돼도 거기서 도저히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는 아주 절박한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차 뒷좌석에는 특별히 제작한 보관함 속에 공기총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전과가 없는 이 씨는 2007년 4월 신체 검사에 통과해 총포 소지 허가증을 받아둔 상태이기도 했죠. 과학수사계 경장님이신데요. 총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하셨는데 원래 시골에서 새를 쫓을 때 총을 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구입한 총이라고 했어요.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는 불안 속에 총기를 싣고 다니던 그의 차는 이미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항상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고 다녔다는 건 그만큼 총기를 실제 사용 내지는 위험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잠재적인 욕구를 늘 가지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 외곽도로의 한 CCTV에 범인의 차가 포착된 건 저녁 8시 57분. 살해 현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 씨와 영민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표창원 교수의 추정은 이래요. 피해 어린이가 평상시에도 여러가지 합리적이고 의사표현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자신이 당한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차량과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해서 명확한 기억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도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상처도 크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잘못도 아닌데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다. 이게 범행의 큰 동기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 해도 병원을 나선 지 불과 30분 만에 그가 음주운전자에서 살인범으로 돌변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의 범행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과잉 살해였다는 것이죠. 법의학자의 의견은 이래요. 감정하는 입장에서 보기엔 불필요한 방법을 너무 과도한 방법을 범인이 택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공기총을 쏴야만 아이를 죽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발사한다면 굳이 꼭 6발을 다 쏴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이 사람이 판단했어야만 했겠느냐? 그것이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작진은 어렵게 그의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그의 범행은 가족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참변이었죠. 자, 가족의 인터뷰예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해서요. 그게 궁금해서 아빠에게 가보려고 했는데, 네? 저도 궁금해서 그게 왜 그런 건지. 병원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네, 왜? 그러니까 그냥 치료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씨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간병하며 가정을 돌보려 애쓴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아빠였는데요. 남들하고 똑같이. 잠 안 주무시고 맨날 일하러 가셔서요.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뭐 이런 점은 없었나요? 그 전에?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가 혼자 걸음하기 힘드시니까요. 예전에는 아빠가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요즘엔 못 가고 있어요. 이 씨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는 그동안 알려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달라 보입니다. 이수정 교수는 이래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가족들이 알아요. 치밀하게, 완벽하게, 사전 계획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인 거고요. 지금 이 사람은 계획했던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뻔한 건 지금 병원에 와서 목격자 만들고 교통사고 현장에도 목격자 그대로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였다면 그 피해자를 죽였겠느냐? 사이코패스였다면 안 죽였겠죠. 그렇다면 그의 잔혹함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2부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인이 되는 이 씨라는 사람의 심리 상태 굉장히 궁금하죠?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무면허기도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차가 꼭 필요하고 그게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가족은 아프고 자기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죽여서라도 입막음을 시도해서 이 사건을 덮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처지가 이해는 가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한 심리 상태가 궁금한데 이게 2부에 나올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할 리뷰 722회 악마의 속삭임 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의 진실. 자, 2부 보겠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시는 거는 술 때문에 그랬다. 오로지 그냥 술 먹고 정신이 없었고 다 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술 때문이었고 뭐 어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면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사건 당일 11살 아이를 총기로 살해하고 계곡에 유기한 이 씨의 마지막 행선지는 친구와의 술자리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는 술을 마셨던 거죠. 자, 가해자 가족에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술을 좀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좋아하는 정도에서 좀 더 위라고 해야 될까? 아버님이 약주를 드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요. 습관처럼 마셨던 술은 그날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씨의 범행을 설명해 줄 수가 있을까?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거기다 본인이 간호하는 처지에다가 그걸로 이제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도 없으니까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다니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정말 잘 버티면서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에 술을 먹게 되면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 오게 되는 거죠. 맥주 5병과 소주 1병, 이것이 사건 당일 이 씨가 마신 술의 양입니다. 정말 이 술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이 씨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걸까? 제작진은 이 씨의 진술 중에서 술을 마신 뒤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할 정도의 술을 마신 뒤 또 다른 술자리에 가기 위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씨처럼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여기에 신경정신과 전문의는요. 이 술 자체도 불안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지게 되면 뭔가 불안해지는 게 극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부분을 숨기기 위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인데 하나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장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것만 크게 보이는 거죠. 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10만 원을 받을지 아니면 한 달 뒤에 20만 원을 받을지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오늘 급히 쓸 일이 있는지 보고 만약 그렇다면 10만 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 20만 원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런 사고 과정 없이 지금 당장 10만 원 받는 걸 선택한다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을 중요시할 뿐 훗날 행해질 보상이나 처벌에 대한 인식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삼진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 10만원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실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갑니다. 아이 혼자 방에 놔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 먹으면 2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참고 2개를 받게 되는 아이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은 이 하나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 능력은 유아기적 특성이 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자, 계속 봅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 서울 도심 음주 단속 중 경찰과 취객의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어떻게든 음주 측정을 피해보려는 취객이 벌써 몇 번째 끊어불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들이마시세요. 예, 숨 한번 크게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계속 부세요. 이거 선생님이 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이러면 에러 난다니까요. 끝까지 부셔야지.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설득 끝에 남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저 사장님. 예, 저 사장 아니고 경찰이고요.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딱 폭탄주 3잔 딱 먹고 바로 나와서, 예, 조금만 좀 봐주시라고요. 아니, 인정을 제가 한다고요, 선생님. 예, 제가 안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폭탄주 딱 3잔 마셨다는 남자는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앉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의 수단이라는 이유죠. 막상 닥치면 이렇게 절박해지는 면허 취소. 그런데 놀라운 건 20-30%가 음주운전 재범자입니다. 송현철 씨도 음주운전 4번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이 미친놈 생각하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단속으로 경찰서 가서 죽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도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운전석에서 잠이 깬 어느 날 아침. 술이 좀 과했던 전날 밤 송현철 씨는 음주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채 잠들어 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거 차를 대리운전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몇천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내가 스스로 갖고 와버리더라고요, 차를. 술 먹은 채로요. 예. 이거 혹시 걸리면 어쩌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사고 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이 먹었을 때는 그 자체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황당한 건 술을 적게 마신 날보다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신 날 자기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삼진 아웃이죠, 저는. 그럼 이때 면허 취소 당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전혀 안 하셨나요? 왜 안 해요? 계속했죠. 계속했어요? 네. 술 먹고는 그때는 소주를 딱 2병밖에 안 먹었어. 내가 이렇게 가다가 상대방 차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옆을 살짝 봐왔어, 트럭을.
그래서 내가 섰어. 나 급하니까 빨리 따라오시오. 내가 고쳐주려니까.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도망가는 건 줄 알고 고발을 한 거야. 경찰차가 왔는데 면허가 취소돼 버리지 당연히. 이들은 왜 스스로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자, 다시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면 당연히 그런다.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쓰다듬는 겁니다. 처음엔 죄의식이 있으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음주운전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걱정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안 해야지.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자기 자신한테 합리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표 보시면은 음주에 따른 반사회성 MMPI라고 하는데 이 결과입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을수록 반사회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음주운전자들의 성격을 분석해보니 반사회적 성향과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반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안전정책연구단 단장님이에요.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또는 적발돼서 처벌받은 운전자들의 심리적 특성 중에 이 재미난 게요. 일단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술을 먹어도 내가 운전을 굉장히 잘해갈 수 있다. 그리고 적발도 되지 않는다. 사고도 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 조절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스스로 그렇게 지각한다는 겁니다. 자, 정상인의 뇌와 알코올로 인해 손상된 뇌 신경 상태를 봤어요. 그리고 옆에는 정상인과 알코올 중독자의 뇌 구조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이게 어떤 걸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정상일 때와 많이 다른 상태죠. 술이 들어갔을 때는.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는 우리 뇌의 여러 부위를 손상시키는데 초기엔 뇌를 둘러싼 신경들이 손상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뇌 전체가 쪼그라드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부분이 손상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우리 예전에 노인형 사이코패스나 이런 오종근을 통해서 보는 이런 노인 범죄자들을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퇴화를 하게 돼 있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때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반사회적 기질이 발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봤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술을 마시면서 뇌 손상이 되고 그때 전두엽이 손상된다면 노인형 범죄자처럼 건강할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마시면서 퇴화되는 거죠, 뇌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과학연구소 박사님인데요. 평소에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사람 뇌 중에 가장 나중에 생긴 뇌가 이 전두엽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에 가까운 일들을 주로 억압하고 잘 조절하는 게 이 전두엽이란 부분인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폭력성이 대두하게 되는 거죠.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 아동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이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수정 교수는요. 아이를 차에 태운 뒤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었겠죠. 결국에는 공기총을 사용해서 아이를, 그것도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발을 쏜 그런 점들을 볼 때 상당히 폭력성을 조절하는 데 실패한 측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후에는 당장 실수를 만회하는 것이 급급해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터널 입구에서 터널 끝을 보면 조그맣게 출구가 보이는 것처럼 다른 데는 아무 길도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시야가 협소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멀리 있던 어떤 처벌,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잡혀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정말 나중 이야기고요. 우선 당장을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던 이 씨를 살인 현장으로 이끌었던 건 그건 어쩌면 술 취한 내 속삭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담당했던 형사님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본인 자신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내가 그냥 애가 사고가 나고 갔었을 때 차라리 데리고 차에 안 태웠다면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범행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가장 먼저 의학검사와 심리검사를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면허를 줄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게 할 것인지 행정당국이 결정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교육과 치료하는 일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에는 그 결과를 작고 사소한 잘못과 실수들 때문이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작고 사소한 잘못이 큰 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작은 실수라는 악마의 속삭임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영민이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신문 기사 찾아봤더니 광주지법 형사 2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유기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이 씨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사실에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쏴 살해하는 범행 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범행 후 초동 수사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보면 이 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고 유족의 큰 상처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들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수용 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여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래요. 주제는 이제 술을 마실 때 사람이 얼마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알코올의 지속적인 섭취로 전두엽의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보시면서 사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경험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요즘에는 인식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데다가 뭐 연예인들 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방송계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하고 연예계 생명이 거의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음주의 위험성을 다들 알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다는 게 문제예요. 꽤 있어요, 주변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경험이 있는 분들 저는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니까 숨기고 사는 거죠.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해요. 누가 치일까봐 위험하기도 하지만 자기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치였으면 뭐 상대방이 다치겠지만 더 큰 차나 뭐 건물 이런데 부딪히면은 가로등이나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제는 또 술을 마셨을 때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취해버리면 이 생각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술의 위험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는 뭐 성인이 음주하는 거는 뭐 문제되지 않지만 좀 절제하면서 마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고요. 뭐 다들 뭐 술 마신다고 이 사건의 범인처럼
뭐 전두엽이 손상돼 버리고 뭐 극단적인 뭐 행동을 충동적으로 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이렇게 얼마든지 있다, 이런 사건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조심하면서 좀 음주를 해도 건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좀 말이 너무 상투적인가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 이 사건을 소개했었는데 뭐 내용은 뭐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 사건 담당했고 부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범인에 대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뭐 용서하고 봐준다, 이 사람이 왜 이랬는지 공감된다가 아니라 범행의 과정, 구조, 범인의 동기, 심리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가 이제 보이죠. 좀 그런 걸 알 수 있는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좀 짧았을 거예요, 분량이. 사건이 뭐 미제로 남은 것도 아니고 금방 해결됐고 또 좀 충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서 방송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알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편 다시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